안녕하세요. 코마드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1조 인프라 법안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9월에는 인프라 법안과 예산안이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투자자가 왜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인프라 정책이 무엇이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건 대선 정책 중 하나가 더 나은 재건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열악해진 경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함으로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치인 총 4조 5천억 달러로 부채가 10년 후인 2031년 GDP 117%에 달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산안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요. 1조 달러의 물리적 인프라와 3조 5천억 달러의 휴먼 인프라로 나뉘어집니다. 1조 달러의 인프라 세부 내용은 도로, 철도, 상수도, 전력 및 통신망 등 시설 관련 사업에 사용이 되며 3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는 현재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와 교육 프로그램, 보건 및 복지, 그리고 이민자 지원 등을 포함해 사회구조 개편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하면, 먼저 3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은 24일 하원에 220 찬성, 212 반대로 먼저 통과가 되었으며, 1조 달러 인프라 예산은 상원에서 69표 찬성, 30표 반대로 통과해 하원에서 채택 여부만 남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상원 하원이 무엇이냐면, 미국은 주 단위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즉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는데요. 이 여러 주가 모여 하나의 미합 중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주에 사람이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어서 인구수대로 의회를 구성하면 인구가 많은 곳이 표결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성을 발휘하기 위해 상원, 하원을 나눈 것인데요. 상원은 주와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며 인구에 상관없이 모든 주에 2명의 의석을 가지게 되며, 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곳으로 인구 비례 선거구를 나눠 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게 생길 수 있는데요. 두 의회 중 누가 더 파워가 셀까요? 그건 바로 상원입니다. 왜냐하면 하원은 주로 예산안 편성과 탄핵 등 막강한 절차를 다루곤 있지만, 상원은 그러한 법안들이 철회 및 수정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임기 기간도 하원은 2년인 반면 상원은 6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현재의 이 예산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보파와 중도파로 나뉘어지는데요. 진보파는 법안과 예산을 한 번에 같이 처리하자는 의견이지만, 중도파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안을 추후 진행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진보파 경우 예산의 결의가 지연되면 앞으로 진행될 더 나은 재건 경제 발전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과, 중도파는 무리한 지출로 인해 국가 경제뿐 아니라 재정 확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중산층의 위협을 가한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조 인프라 예산은 상원 통과 후 9월 27일 하원의 결과만 남은 상태이며,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 경우는 상임위원장에게 예산 편성 후 9월 15일까지 보고를 요청한 상태이며, 이 예산안이 나오면 상원의 심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보통 여기에서 입법 절차를 늦추려고 질질 끄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법안은 그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한 공화당의 반대에 대비해 타협을 통해 먼저 진행하되, 만약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민주당 의회 다수석을 이용해 자력으로 진행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뒤를 밀어주는 힘이 크다 보니 속전속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로 인한 불안 요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아프간 철수 사건과 테러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 민주당에서는 이 예산안을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프라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금 충당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가상화폐가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유류세 인상, 의료보장제도 연기, 코로나 미지출 예산 활용 등과 함께 가상화폐 과세 등을 통해 충당하는 방법이 제시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상화폐로 얻어지는 세금은 10년간 280억 달러로 한화로 약 32조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렇기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시장을 키워야 하는 조건인 것인데요. 며칠 전 피델리티가 내놓은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은 35년까지 1억 달러를 달성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세금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장을 죽인다는 건 미국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며, 해당 인프라 사업으로 여러 산업에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기업의 성장과 주가 반영에도 한몫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부채의 불안 요소가 투자 시장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발생된 하나의 사건을 가져와 봤는데요. 미 의회실에 4만여 통의 전화가 걸려진 사건을 혹시 아시나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확인된 기사 내용에는 한 의원이 암호화폐 규제 반대 서명을 내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해당 의원실에 4만여 통의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했으며, 암호화폐 기업 5곳에서도 최초로 로비스트까지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제 정치 세력이 되어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만큼 암호화폐 산업의 힘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관련 내용 중 오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현재 인프라 법안 가상자산 관련 내용 중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 세금을 물릴 거면 한 번에 세금 적용을 시켜 차후 발생되는 불안 요소를 없애는 것이 낫다라는 분석 내용을 말했었는데요. 여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코인 데스크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서 과세 대상인 브로커에 대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채굴업자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그 이유를 채굴에서 작업증명과 지분증명이 있는데 작업증명이 아닌 지분증명이 검증자에게 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한 건 암호화폐에서도 정부의 뜻대로 살아남길 코인을 정한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세 세부 내용은 거래소, 가치단위, 가치저장, 개인용도 자산, 채굴장, 초기 코인 제공, 채굴, 에어드롭을 포함해 포크, 매매, 교환, 사업 거래, 서비스 제공 내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항목 중 에어드롭, 하드포크나 소프트포크로 수령한 코인 경우 세금이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또는 하드포크, 소프트포크가 과세 대상인지, 그렇다면 과세의 시기와 신규 코인 취득 비용은 얼마인가에 따라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 관련 내용은 미 재무부에서 다루고 있으며 옐런 장관이 주도를 하는데요. 합의점을 찾아 변경될 수 있도록 뉘앙스를 풍겼지만, 이게 법으로 정한 것과 구두 서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에 임시 방편으로 처리가 된다고 해도 차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의 예산안 통과 전까지 다수의 변수가 생길 수 있으며, 통과가 된다고 해도 장기 투자 시 미국의 부채 상환 여부와 금융위기 신호가 감지된다면 모든 투자에서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곧 전 세계의 경제와 연결되어 있기에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 만든 영상이니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